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 살림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흔히들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쩌면 지금 그 마지막 기회를 잡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기회는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외할아버지를 만난 거였고, 두 번째 기회는 기업의 후원으로 미국 유학을 떠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는 제가 창업을 한 거였죠. 그렇게 세 번째 기회 덕분에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제가 지금은 어엿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업에 특출난 재주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출산 전까지 직장 생활을 쭉 해오긴 했지만 기업 홍보실에서 일했을 뿐 경영과는 무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제가 청한 사항을 불행이 아닌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손아래 동서는 1등 공신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저는 17 나이에 소녀 가장이 됐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엄마 혼자 하루에 12시간이 넘게 일을 하며 저희 남매를 키우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엄마마저 잃고 고아가 됐다는 사실보다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걱정이었어요. 저보다 어린 남동생까지 책임져야 해서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동생이 다니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우리 남매에게 시설에 들어가기를 권하셨어요. 하지만 제 나이 때문에 얼마 뒤 시설을 나와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망설여지더라고요. 거기다 초등학교 6학년인 남동생만 혼자 그곳에 두고 나올 용기도 안 났고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자퇴서를 냈더니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고작 17살짜리가 무슨 수로 돈을 벌겠다는 거니? 벌면 또 얼마나 번다고? 친가나 외가 도움받을 수는 없는 거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외가랑은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살아와서 엄마 장례식 때도 연락을 못 드렸어요. 선생님, 저 동생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러니까 제발 자퇴 처리해주세요. 네? 제 사정을 들으신 담임선생님은 몇 가지 알아볼 게 있으시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가량이 지났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이번엔 확실히 자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등교하자마자 담임선생님이 교실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윤자, 찾았어. 너희 외할아버지 말이야. 오늘 학교로 오신다니까 일단 수업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은 외가와 연을 끊고 살았던 터라 저랑 동생은 외갓집 식구들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니 갑작스런 외할아버지의 등장이 얼떨떨하기만 했죠. 수업을 듣는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신다던 외할아버지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종례시간이 되도록 오시지 않았어요. 괜한 기대를 했다는 생각에 허탈한 마음으로 교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 연세가 지긋하신 노신사분이 서 계시지 뭐예요. 옆에 함께 서 있던 담임선생님은 제게 오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노신사분이 계신 곳까지 걸어가는 그 몇 미터 동안 가슴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가까워질수록 또렷하게 보이는 노신사분의 얼굴에서 저희 엄마 얼굴이 보였거든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했죠. 노신사분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저를 보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한참 만에 말씀을 하셨죠. 네가 경의 딸이니?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울컥했어요. 그날 저랑 동생은 외할아버지 차를 타고 난생 처음 외가에 갔어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할아버지 댁은 고풍스런 한옥집이었어요. 그곳에는 할아버지 외에 외삼촌 내외와 두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죠. 외삼촌은 저희 남매를 보자 엄마를 많이 닮았다며 흐뭇해하셨어요. 외숙모 역시 저희를 반겨주셨는데 뭐랄까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쏘아보는 느낌이라서 괜히 불편하더라고요. 외할아버지께선 당장 외거로 들어와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외숙모 얼굴이 일순간 확 일그러지더군요.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도록 아주 잠시였지만 하필 제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였죠. 저희는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여기로 오려면 전학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거든요. 그랬더니 외숙모가 화색을 띠며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건 좀 그렇지? 대학 입시 문제도 그렇고 고등학생이 전학을 하면 학업 분위기가 달라서 많이 힘들 거야. 아버님, 다른 건 몰라도 애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땐 지금 사는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살림이야 팥줄 도우미를 불러도 되고 정 안 되면 제가 가끔 들여다봐도 되잖아요. 그럼 그 집에 애들 둘만 두자는 거냐? 혹여 집에 뭔 일이라도 생기면 애들 둘이 어떻게 감당해? 학교도 학교지만 애들만 둘 수는 없다. 외할아버지는 끝까지 저희를 데려오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외숙모는 입술을 깨물며 슬쩍슬쩍 저희를 흘겨보셨어요. 보다 못한 외삼촌이 나서서 일단 집을 저희가 사는 집 근처에 보안 잘 되는 아파트로 옮기고 외삼촌과 외숙모가 수시로 가보겠다며 절충안을 냈어요. 그러자 외숙모도 그렇게 하자고 맞장구를 치셨죠. 한참 실랑이 끝에 외삼촌 의견대로 저희는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어요. 대신 외할아버지도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죠. 청소와 식사는 팥줄 도우미를 불러 해결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삼촌이나 외숙모가 집에 찾아와 저랑 동생의 학업 관련 문제나 옷, 신발과 같은 필요용품을 사주셨어요. 엄마랑 셋이서 살 때는 형편이 안 좋아서 학원은커녕 급식비도 밀리기 일쑤였는데 외할아버지랑 살고부터는 동생도 저도 학원에 개인 과외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성적도 오르게 되었고 덕분에 저는 서울에서 인지도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죠. 제 동생은 외고에 합격을 했고요. 저희 남매는 외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건데 이게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게 됐지 뭐예요. 그동안 외할아버지의 지원하에 온갖 과외며 학원까지 다녔던 외삼촌의 아들, 딸은 성적이 안 돼서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가는 지방의 정원 미달 대학이나 돈으로 싸발라 외국 유학을 보냈는데 부모도 없이 자란 우리 남매는 이름 있는 대학과 외고에 진학하자 외할아버지께서 한 소리를 하신 게 화근이었죠. 그때부터 외숙모는 외할아버지가 없을 때 저희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배은망덕한 것들 같으니라고? 그래, 지금껏 내가 니들한테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윤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 우리 성우랑 선주 욕했지? 똑바로 말해 이 기집애야. 아무리 근본 없는 제 아빠 피를 타고났다지만 어쩜 하는 짓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천박하니? 니들이 이러면 네 할아버지 재산 다 뜯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지금껏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며 네 할아버지 비위를 맞췄는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저랑 동생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외할아버지 재산까지 들먹이며 외숙모는 씩씩댔어요. 저는 그런 적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외할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외숙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집에 발길을 끊으셨어요. 외할아버지 장례식이 있고 몇 달 뒤 외삼촌이 집에 오셔서 저희가 사는 아파트를 저희 남매 앞으로 해주셨어요. 세금은 외삼촌이 정리하시겠다면서요. 그리고 저와 제 동생 학비를 하라며 5천만 원을 주고 가셨죠. 그게 끝이었어요. 외가와의 인연은요. 이후 제 동생은 명문대에 진학을 했고 1학년을 마치고는 군입대를 했어요. 저는 대기업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영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요. 2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가장 노릇을 하게 되었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데다 동생도 군 제대 이후 가외도 하며 용돈벌이를 했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부모 없이 남매 둘이 산다는 것 외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이었죠. 입사 1년차가 됐을 무렵 대학 동기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 남동생을 자기 친동생처럼 아껴주어서 우리 남매는 제 남편한테 많이 기댈 수 있었어요. 2년 넘게 연애를 한 저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제 동생을 데리고 살겠다는 남편 말이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적금 털고 가진 은행 대출 받으면 20평대 전셋집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면 우리 세 식구 살 수 있지 않겠어? 애 낳으면 그때 가서 집을 넓히든 하면 되고. 정말 그래도 돼? 자기 부모님께서 반대하시지 않을까? 걱정 마. 우리 엄마도 신혼 때부터 시골에서 올라온 시동생이며 시누이까지 다 데리고 사셨어. 아빠도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설마 반대하시겠어? 남편은 핑크빛 미래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일단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받은 그 주 주말,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예상대로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말에 약간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신혼집 얘기가 나오면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어요. 특히 아버님 목소리가 많이 커졌죠. 뭐? 처남을 데리고 살겠다고? 아이고, 이건 또 뭔 소리야. 부모님 안 계시다는 말에 불안불안하더라니. 그건 안 된다. 네가 뭐가 모자라서 처가 식구까지 떠안고 살아? 네 처랑 처동생 편히 살라고 네 돈 들여 집까지 장만하냐? 에라이 모자란 놈아. 얘, 너도 그렇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아들을 장인장모도 없는 집에 들이면서 네 동생까지 떠맡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냔 말이다. 신혼집 구하는데 네가 돈을 보탰냐? 대출을 대신 받았냐? 꼴랑 혼수 몇 가지 들고 오면서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살 생각인가 본데 난 그 꼴 못 본다. 아버지, 윤주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신혼 때 삼촌이랑 고모 데리고 살았잖아요. 엄마도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왜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치세요? 남편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람처럼 열을 내며 말했어요. 그건 그놈아. 예전엔 다들 그렇게 살았어.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잖냐. 내로남불이라고 뭐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게 사람 심리라고.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다 괜히 부자지간에 싸움만 붙이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아버님, 신혼집 말인데요. 실은 저희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저랑 동생이 공동명의로 된 집이에요. 그래서 신혼집은 따로 구할 거 없이 저희 집에서 살았으면 해요. 30평대 아파트라서 세 사람 사는데도 북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그 집이 저와 남동생 앞으로 된 자가인지 몰랐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벙찐 표정으로 입만 떡 벌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당신 아들 등골 빼먹지 말라고 길길이 뛰던 아버님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온화한 표정으로 식기 전에 밥부터 먹자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끝까지 집은 자기가 해오겠다고 했지만 제가 저희 집에서 신혼살림 차릴 거 아니면 결혼은 안 하겠다고 하자 남편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이유로 타박을 하셨던 아버님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오히려 제게 친정이 없어서 좋은 점이 더 많다고 하시더군요. 명절 때도 친정에 간다고 일찍 나서는 일도 없고 용돈도 듬뿍 받게 됐다면서요. 그래서인지 제게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손아래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동서는 저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 후배였어요. 게다가 제 외사촌이기도 했죠. 어릴 때부터 외국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몇 번 봤던 터라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상견례 때 외삼촌과 외숙모를 보고서야 동서와 제가 사촌지간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진작 알았다면 동서한테 시동생을 소개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동서는 회사에서 저랑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언젠가 회식 장소에서 우연히 제 시동생을 보고는 한눈에 꽂혀버렸어요. 그날 이후 제게 시동생 좀 소개시켜달라고 어찌나 귀찮게 굴던지 할 수 없이 소개팅을 주선했는데 둘이 인연이었던지 연애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도련님 말이야.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선주 씨랑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처음엔 소개팅도 안 하겠다고 튕기다니 말이야. 그렇게 좋았나? 실은 성우가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그 결혼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지. 선주 씨가 애를 가졌거든. 양가 부모님들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모른 척해. 그 말을 들으니 그제야 시동생 결혼에 대한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남자들은 처복이 있나?
재수씨 집에서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했다나 봐.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면 엄청 비쌀 텐데 말이야. 근데 재수씨도 참 웃기는 사람인 것 같아. 철이 없다고 해야 하나? 글쎄, 상호한테 자기 부모가 벌인 범죄까지 다 털어놨다더라고. 얘기인 즉슨 동선의 할아버지는 사업을 하던 분인데 돌아가실 때 유산을 꽤 많이 남기셨던 모양이에요. 그걸 독차지하려고 사부인이 시아버지 유언장까지 고쳐선 유산을 독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촌한테 가야 할 돈까지 죄다 빼돌려서 차지했다고 성우한테 자랑처럼 얘기하더래. 재수씨도 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려들었는데 이게 나와 관련된 이야기일 줄은 상견례장에 가기 전까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과 함께 상견례장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외삼촌 내외가 나란히 앉아서 얼마나 놀랐던지 저를 본 두 내외는 귀신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자신들이 유산을 빼돌리고 내쫓은 조카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왜 안 놀랐겠어요. 얼굴을 마주하니 괘씸한 마음이 든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유산을 찾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어찌됐던 한때 우리 남매를 돌봐주신 분들이기도 하고 저희 앞으로 아파트 한 채는 남겨줬던 사람들이니까요. 상견례 내내 두 분이 어찌나 제 눈치를 보시던지 도저히 그 자리에선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른 채 하고 있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상견례를 마치자 외숙모가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윤주야, 내가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하지만 네 시댁 어른들한테는 우리 사이 비밀로 해주면 안 되겠니? 이 결혼 정말 어렵게 하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선주가 네 시동생을 좀 좋아하니? 어릴 때부터 지가 원하는 거 손에 못 넣으면 안 달라는 앤데 이 결혼 깨지면 우리 선주 죽는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부탁한다. 비록 저희 남매한테 살갑게 대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때나마 저희를 걷어주신 분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어요. 딱히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모르는 사이로 살기로 했어요. 동서는 사실 직장 동료로도 별로고 인간적으로도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애교도 많고 얼굴도 예쁜데 부잣집 외동딸이라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서 늘 자기가 주목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거기다 샘도 많아서 자기보다 예쁘거나 사랑받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야 동서보다 외모도 떨어지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직장 내에서 동서한테 타깃이 될 일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다른 이유로 제가 타깃이 돼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제가 동서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동서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날이었어요. 아직 5월이었는데도 날이 엄청 더워서 과장님이 커피를 쏘셨는데 글쎄 임신한 동서가 샷까지 추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지 뭐예요. 아, 난 카페인 중독인가 봐요. 커피 없이는 못 살겠어요. 집에선 커피를 못 마시니까 더 미치겠는 거 있죠. 제가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는 줄 아는 동서는 제 앞에서 보란듯이 커피를 마셔댔어요. 동서, 임신한 사람이 커피를 그렇게 마셔도 돼? 실은 나 얘기 들었어. 동서 임신했다는 거 알고 있다고. 제 말에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손에 든 컵을 놓쳤어요. 그리고는 되도 않는 연기를 하더군요. 아, 맞다. 나 임신 중이지. 내가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니까요. 동서의 어설픈 연기에 아, 이게 시동생 붙잡으려고 가짜로 임신한 척했구나 하는 걸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앞에서까지 연기를 하는 걸 보니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모른 척 해줬어요. 그런데 동서가 이날의 은혜를 원수로 갚을 줄은 몰랐네요. 얼마 뒤 동서는 병가를 내고 결근을 했는데 남편한테 들어보니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재수씨가 유산을 했다더라고. 요즘 회사 업무가 많았다며? 당신은 괜찮아? 아주 여우 같은 게 회사 핑계까지 댔던 모양이었어요. 애초에 가지지도 않은 애를 유산으로 무마하려 하니 모든 핑계거리로 삼아야 했겠죠. 동서 행동에 기가 막혔지만 이를 키우기 싫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회사에 출근한 동서가 저를 떠보더라고요. 제가 어디까지 아는지 궁금했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 해주려는데 이게 제 동생을 들먹거리며 저를 긁더라고요.
형님 동생은 언제까지 누나한테 얹혀 살 거래요? 남동생 때문에 신혼도 제대로 못 즐기셨죠? 그래서 아직까지 애를 못 맡으신 건 아니에요? 형님 빨리 애를 낳으셔야 아버님이 저한테 기대를 덜 하실 텐데. 그 꼴이 하도 가짜나서 저는 참았던 말을 해버렸어요. 동서, 가짜 임신으로 남자 발목 잡아 결혼한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 난 동서가 어떻게 결혼을 했건 상관없는데 말이야. 한 번만 더 내 동생 들먹이면 나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입 조심해. 이 정도 했으면 자기도 알아서 그만둘 줄 알고 했던 말인데 오히려 그게 동서 승부욕에 불을 지폈던 모양이에요. 얼마 뒤 동서가 자기 엄마를 닮아 얼마나 영악한 사람인지를 간과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동서의 가짜 유산 소동이 잠잠해질 무렵 아버님이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주말도 아닌 평일에 저만 따로 부르셨길래 집에 뭔 일이 있나 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큰애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니들 사는 집 말이다. 그거 우리 성훈이 앞으로 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돼서 말이야. 혹시 모르잖냐? 혹여라도 네가 먼저 죽고 나면 사돈총각이 딴 마음 먹고 그 집을 혼자 갖겠다고 할지. 성훈이 앞으로 해두면 성훈이가 먼저 죽어도 너한테 가는 거니까 안전하지 않니? 설마 네가 네 동생을 나 몰라라 하진 않을 테니까. 큰애야, 그렇게 해줄 거지? 뜬금없는 집 명의 변경 타령에 머리털이 쭉 펴 섰어요. 아버님, 그건 안 돼요. 제 동생이 저 없다고 집 매형 유산을 가로채래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그이한테 명의 돌리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요, 아버님,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이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셨나요? 그러자 아버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런 일 없다고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무래도 그 모습이 찜찜해서 심란한 표정으로 있는데 주방에서 어머님이 제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큰애야, 네 시아버지한테 바람 넣은 사람 작은 애다. 지난 화요일에 작은 애가 집에 왔다 가고부터 저 양반이 명의 이전 얘기를 꺼내더라고. 며느리 두고 차별하는 것 같아서 내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둘째 그게 네 시아버지한테 여짓하면서 네 흉을 보는데 눈꼴 싫어서 볼 수가 없어. 니들 회사에서 사이가 안 좋니?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 동서가 회사에서 하는 짓 그대로더라고요. 자기 비밀 아는 저를 이 집에서 내쫓을 요량으로 이번 일을 꾸민 게 틀림없었어요. 아버님과 저 사이를 이간질시켜 이혼하게 만들 계획이었죠. 제가 제 동생이라면 꾹뻑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제 동생까지 끼워 넣어서요. 그래놓곤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 동서가 또르륵 달려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아버님이 집 명의 바꿔달라 그랬다면서요? 아버님도 정말 너무하신다. 남의 집 유산을 왜 자기 아들한테 넘기래? 형님, 제가 형님 대신에 아버님 마음 좀 돌려드릴까요? 지가 뒤에서 일 벌여놓고 저 대신 수습하는 척 제 환심을 사려는 게 눈에 보여서 욕지기가 일더라고요. 동서 됐어. 내가 알아서 해. 근데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 네? 아, 어머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저보고 형님 좀 도와드리라고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아버님은 저 예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저 믿고 한번 맡겨보세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전화했을 리가 없다는 걸 아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번 일을 그냥 넘겼다간 다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를 귀찮게 할 것 같았거든요. 동서, 거짓말 그만해. 어머님이 동서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전화해 물어볼까? 그러자 동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나 동서가 가짜 임신이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어. 그런데 하다 내 동생 몫에 지까지 건드리려고 해? 다른 건 몰라도 내 동생 건드리면 나 이대로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솔직히 언니도 떳떳하지 않잖아. 왜 그렇게 놀라? 내가 언니랑 나 사이 모르는 줄 알았어? 그간 저한테는 아는 체를 안 하길래 외숙모가 우리 사이를 말 안 한 줄 알았는데 동서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언니도 나랑 사촌지간인 거 시댁에 숨겼잖아. 나야 시댁에서 알면 결혼 안 시켜줄까봐 그랬다지만 언니는 왜 숨겼는데? 설마 이거 숨겨주고 우리 집에서 돈 뜯어내려고 했던 거야? 엄마 말이 딱이네. 어디서 그지 같은 것들이 돈 냄새 맡고 기어들어와서 짜증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이야. 그래서 얼마를 원해? 말해봐.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돈 줄 테니까. 참,
그거 알아? 언니네 아빠 말이야. 할아버지 운전기사였던 거. 그런 주제에 주인집 외동딸 덮쳐서 언니 만든 거야. 언니 태생이 그렇게 구질구질하다고. 그러니까 제발 주제 파악하고 살아. 되도 않는 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순간 안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왜 외가와 연을 끊고 살았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가 본 저희 부모님은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런 내 부모를 모욕하는 꼴을 보자니 저도 더는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넌 정말 끝까지 형편없는 애구나. 내 태생이 구질구질하다고? 아무렴 너만 하겠니? 우리 아빠가 운전기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니네 부모처럼 남의 것 탐내고 범죄까지 저지르는 인간 쓰레기는 아니야. 아, 너도 가지지도 않은 애 앞세워 한 사람 인생 발목 잡았으니 똑같은 부류인가? 하긴 그 피가 어디 가겠니? 처음 회사에서 널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든다 했더니 네가 네 엄마를 많이 닮아서 그랬나 봐, 선주야. 주제 파악은 네가 하고 살아. 그리고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자. 너랑 내가 사촌지간인 거 말 안 하는 건 한때나마 네 인생이 불쌍해서 그랬던 거야. 오죽 자신한테 자신이 없으면 있지도 않은 애를 앞세워 내 시동생을 잡으려고 했을까 생각하니까 네 인생이 참 안 됐더라고. 돈 있는 부모 만나 부족함 없이 자랐을 텐데 그런 짓까지 하고 결혼을 하다니 같은 여자로서 어찌나 가엾던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센 척 그만하고 네가 싼 똥이나 치우고 살아. 알겠니? 제 말에 동서는 거품을 물고 악을 써댔어요. 그 바람에 사무실 사람들이 달려왔고 그날 이후 동서는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모든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나와 동서의 관계는 물론 동서의 가짜 임신까지 모조리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좀 놀라기는 했지만 어차피 시동생 결혼 후에 가짜 임신 사실을 안 거라서 두 사람 결혼이 제 탓은 아니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유산을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남편을 따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다행히 유산에 대한 사실을 안 게 1년이 안 됐고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10년이 안 돼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외숙모가 유언장에 손을 댄 사실을 밝혀내며 추가 소송도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얼마 뒤 소장을 받은 외삼촌 내외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엔 저를 달래며 저희 남매 몫의 유산을 돌려줄 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다가 제가 거절하자 협박을 하더라고요. 내가 유언장에 손댔다는 증거 있어? 네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법정 증거주의를 따른다고. 증거가 없으면 사람을 죽여도 무죄야. 별것도 아닌 게 어디서 설쳐? 아, 그러세요. 좋으시겠네요. 죄는 지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나 봐요. 그 잘난 외숙모 딸 입이 어찌나 가벼운지 묻지도 않았는데 지 입으로 자기 부모 범죄 사실을 술술 불었더라고요. 제 시동생한테요. 덕분에 외숙모가 누구랑 손잡고 그 일을 벌이셨는지 다 알게 됐어요. 얼마를 주고 입막음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언제까지 입을 다물어줄지는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서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외숙모님 딸이 이혼당할 처지거든요. 그러게 왜 가짜 임신으로 남자 발목을 잡아요? 저희 도련님이 소송 건다고 난리니까 가서 철없는 따님이나 챙기시라고요. 결국 동서는 시동생한테 이혼을 당했고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외삼촌 내외를 상대로 소송 중이고요. 소송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 저는 출산을 했어요.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에 빠져 살았는데 복직을 하고 보니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현재는 제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았는데 그게 꽤 반응이 좋아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죠. 현재는 직원도 제법 두고 있는 사업체로 성장했고요. 틈새 시장을 파고든 덕에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모처럼 남편과 함께 백화점 명품관에 갔다가 동서와 마주쳤어요. 그 사이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동서는 제 팔에 들린 명품백을 보더니 개거품을 물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제가 사업체 대표가 됐다는 말엔 온갖 쌍욕을 하며 소리를 쳐댔어요. 그러다 매장에서 쫓겨났고요. 이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나 봐요. 그런 동서를 보니 비록 세상 풍파는 겪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선 인생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굳은 마음으로 아이 잘 키우며 살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일상도 마음 따뜻한 바람이 살랑거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